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당 쇄신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해찬 대표 사과 이후에도 쇄신 목소리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보름 이상 지났는데도 당 안팎에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집권 여당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마침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눈에 띄게 등을 돌린 20대 청년을 향한 메시지에 무게를 뒀습니다.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퇴론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지도부가 여기서 물러나가면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지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셨습니까? 이번 총선을 못 이기면은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 개혁과 내년 총선을 앞둔 혁신 공천으로 이번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과와 쇄신 의지로 뒤숭숭한 당 분위기가 안정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해찬 대표 기자회견 몇 시간 전 국회에서 열린 강연장입니다. 박용진, 금태섭, 조응천, 이철희 등 이른바 소신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론에서 다르지만 사과나 인적 쇄신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쇄신한다고 그러면 인물교체 정도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당 밖에서 조국 사태를 정면 대응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이른바 내사 근거 공개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의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명백한 또 증거라고 보기엔 또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이해찬 대표의 스타일상 사과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당이 얼마나 안정될지는 다음 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 지시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을 했고 이는 통신기관 사업자인 KT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반년가량 이어진 KT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부정 채용 의혹 정점에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증거를 볼 때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KT는 국가기관 통신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과 달리 채용 과정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의 엄격함이 요구되지만 이 전 회장이 무한한 재량권으로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이 전 회장이 문제가 생기자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공판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부는 이번에 드러난 부정 채용은 공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수많은 지원자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이렇게 KT 부정 채용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서 한국당 김성태 의원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KT가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뇌물죄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으로부터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딸이 채용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뇌물은 주고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채용 비리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공여 행위는 인정됐습니다. 이 전 회장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하게 됐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관건은 뇌물에 해당하는 딸 부정 채용에 대가성이 있느냐입니다. 뇌물을 받는 수뢰죄는 부정한 이익을 받는 행위와 직무 관련성, 즉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전 회장 등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해 그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상과 김 의원의 딸 채용 사이의 관련성 부분은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앞으로 이석채 회장이랑 김성태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 유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법원이 김 의원 딸 부정 채용이 이 전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였는지를 판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 측은 재판부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열리는 공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뇌물죄 재판에서는 대가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김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과 함께 회사 돈으로 개인 소송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 이들 부자가 쓴 변호사 비용이 400억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아침 7시 비공개로 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아버지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조 회장 부자가 쓴 변호사 비용이 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현준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조성래 명예회장은 1,3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회장 부자는 이 과정에서 대형 로펌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로부터 조력을 받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아닌 회사 돈으로 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최근 총수 일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상훈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출 과정을 캐물었습니다. 또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효성 측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내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모 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채권 강제 집행을 피하려 한 강제 집행 면탈과 채용비리 공범들의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첫 영장 심사 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문을 포기했던 조 씨 측은 이번엔 법원의 영장 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적어온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우선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고 제기된 의혹들도 허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삶을 도왔을 뿐이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사익도 취한 적 없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맹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딸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말 소유권과 처분권, 실물까지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측은 뇌물 혐의는 물론 대기업들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까지 주요 혐의 전반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간에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한 건 잘못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딸 정유라 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최서원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거나 또는 검찰의 주장을 탄핵한 적이 없고, 반면 검찰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해 다툴 수 없는 쟁점들이라며 양형과 관련되지 않은 증인을 신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측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만을 다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범죄 사실이 전부 다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아동 음란물들이 버젓이 공유되던 소라넷 홈페이지입니다. 46살 송모 씨 부부와 다른 부부가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회원 수가 한때 100만 명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지자 경찰은 3년 전 서버를 폐쇄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송 씨는 지난해 귀국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국 2003년부터 사이트가 폐쇄될 때까지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공유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14억 1천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2심도 유죄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송 씨 계좌로 들어온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수익인지 명확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인데도 자진 귀국해 자수했다며 형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호주로 도피한 송 씨의 남편 등 나머지 운영자들의 여권을 취소하고 소재를 쫓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 동물 취급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솔직히 하루속히 우리한테 사죄하고 아베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금대기 앞에 여러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것을 기원합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인간들아, 아베 보통 빨리 나와서 우리 한국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기다린다. 빨리 사죄하라. 네,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방문으로 일본 정부의 작은 태도 변화가 있긴 했지만 이 모든 게 한국 탓이다라는 속내는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 강하게 반발한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 쏙 빼는 보복 조치까지 단행했습니다. 만나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와 정상회담 제안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해오던 일본 정부의 태도에 최근 작지만 변화가 감지됩니다. 韓国は重要な隣国であり、北朝鮮問題をはじめ日韓あるいは日米韓の連携は
が重要であるとこう認識をしております。 이낙연 총리를 만난 아베 총리는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강경일변도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추켜 세우고 대화의 손짓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던 이번 달 중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는 겉모습뿐 속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으니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청구권 협정, 즉 국가 간 약속을 어겼다는 논리를 1년 내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我が国の立場というのは従来からこれ一貫しております。それに変更はありません。 또 문제는 한국에서 비롯됐으니 한국 정부가 답을 찾아오라는 뻣뻣한 자세도 그대로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여전히 발뺌하고 있는데도 배상 판결에 따라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또 한 번의 보복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現金化される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そしてそのようなことが起こった場合は日韓関係はさらに深刻な状態になる。 현지 언론은 이 총리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전달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는 조속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음 달에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석 달 전에 중국과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입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에 맞서서 군사동맹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군사동맹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국 지도부는 이미 체결 방침의 결정까지 마친 상태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두 나라는 동맹 관계를 문서에 어떻게 규정할지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쪽이 공격을 받을 때 다른 한쪽이 지원하는 상호 원조 조항을 넣을지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지금까지 군사 협력은 하면서도 군사적인 동맹 관계는 부정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검토 배경에는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는 상황이 꼽히고 있습니다. По заявлению самих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поразила цель на расстоянии свыше 500 километров. Есть все основания полагать, что американские ударные средств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 소치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중국을 동맹국이라고 부르며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러시아군 주도의 대규모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양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는 지난 7월 동해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첫 합동 비행을 하며 한때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러 양국 간 군사 동맹이 체결될 경우 동북아시아 세력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최근에 제주항공의 긴급 회항을 포함해서 항공기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9개 항공사를 소집했고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백종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주항공 항공기가 자동 조종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긴급 회항했습니다. 비상 착륙에 대비하라는 방송까지 나오면서 승객들이 40분 넘게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미국 LA로 출발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고장과 회항, 지연 등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만 해도 4건이나 됩니다.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9개 항공사를 긴급 소집했고 다음 달부터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해 단계적 안전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종사 비상 대응 훈련과 고장이 잦은 기종에 대한 정비 방식,
비상 상황 운항 통제 절차 등을 우선 점검합니다. 또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과 승무원 휴식 시스템, 기장과 승무원 사이 상황 전달 체계 등도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잉 항공기 737NG와 관련한 계획도 내놨습니다. 균열이 발생해 운항이 중지된 항공기 9대는 보잉사의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면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 여부를 최종 확인해 다시 운항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 항공사 B737NG 기종 108대도 시기를 앞당겨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예비 부품 부족으로 지연 운항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항공사들이 예비 부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일본 대사관 앞에 놓여있는 강제징용 노동자 상입니다. 꼭 1년 전 일본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물론 1년간 일본의 배상은 없었고 오히려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적반하장식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본과의 소통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피해자 중심주의 논리로 일본 정부의 사죄를 권고해왔지만 일본은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13년 8개월 만에 기다림 끝에 나왔던 사법부 결론보다 어쩌면 지난 1년이 더 길었을까요? 네, 사죄 없는 해결 방안은 모욕입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은 깨끗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다시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황사와 스모그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고요. 모레는 전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9도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의 기온은 21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조금 더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황사와 미세먼지가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9도, 춘천 6도, 대구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 20도, 대구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속에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쯤 영동 지역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